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해담경제연구소 외진소. 제가 일주일 동안 제일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오 소장님 시간을. 네. 자, 해담경제연구소 외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시간이 좀 바뀌는데. 예.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방금 지금 알았어요. 들으셨다고? 네. 너희는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냐? 2시간? 네, 2시간 동안 아니고 이제 네. 저희가 죽습니다. 우리 2시간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네, 저도 죽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유럽 얘기들. 유럽. 네, 그동안 유럽 얘기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예. 유럽 얘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네. 좋죠. 유럽. 네, 첫 번째 기사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럽. It's official. 네, 기사 화면 보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다.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나토에 스웨덴 가입이 확정이 됐어요. 스웨덴 중립국 아닙니까? 맞아요. 거의 200년 오, 넘게 어. 중립국이었어요. 예. 네, 그 나폴레옹 그 전쟁 기간이 한 1800년대 그때 네. 이후에는 어떤 국가와도 군사적 동맹을 맺지 않는 중립 노선을 지켜오다가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어. 깜짝 놀란 거예요. 스웨덴하고 그 핀란드가 어머나 그 나토 회원국 아니면 저렇게 혼자 싸워야 되는구나. 그렇지. 물론 유럽 연합 회원국이기는 한데 네. 유럽 연합 회원국이니까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우리 회원국 건드렸어 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같이 싸워줄 수는 있는데 EU 공동 군대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나토는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어요. 나토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나토 가입국을 누가 침공하면 미국이 날라와 주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처럼 총 주고 이게 무기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 헬멧 주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네.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나토 가입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할까 말까 하면은 말어. 그럼 귀찮게 해. 왜 말어. 그래요? 뭘 가입하구랴? 막 그러면서 네.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네요. 그만큼 정말 그 옆에서 바로 그런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는 조금 먼저 했거든요, 작년에. 예. 동시에 가입 신청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이 유럽의 나토 지도는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조그만한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칼리닝그라드라고 그 독일의 그 제일 서쪽에 있는 작은 독일 땅인데 뭐 전략적 군사 요충지기도 하고 원래 독일 땅이었다가 하여튼 뭐 그런 곳이고 지금 파란색, 푸른색들이 이제 다 나토 회원국들. 나토 회원국이요? 네. 파란색. 네. 러시아를 진짜 이 서쪽에서 딱 막고 있죠. 네. 야, 근데 스웨덴은 핀란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긴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긴장하면 핀란드가 긴장하지 스웨덴이 왜 긴장을 합니까? 여기에 일단은 여기 러시아 땅 요만하게 있잖아요. 조금 여기 있다. 군함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해상으로 따지면 스웨덴도 영향은 받긴 받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스웨덴하고 핀란드의 가입으로 예. 러시아가 어떤 이렇게 뭐 호수에 갇혔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지금 나토가 이렇게 많이 커졌지만 그 전에도 나토를 이제 만들고 나서 옛날에 소련 예. 그 소련이 그러니까 나토의 설립 이유가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거에 대응을 해야겠다 네. 해가지고 그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 동맹을 만들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예. 그때 대응을 했었는데 그게 뭐 동독, 루마니아, 알바니아, 헝가리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이제 소련 붕괴한 후에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의 상당수가 지금 나토 회원국이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고 세계 지도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예. 나토 회원국이 미국, 영국, 캐나다 있으니까 예. 아. 러시아가 어떻게 포위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제가 시간의 흐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느껴보게. 여기가 예. 러시아, 핑크색이 러시아고 이게 이제 국경, 경계인데 예. 요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길어지는지 예. 그다음에 이 약간 주황색빛 요게 얼마나 러시아 쪽을 이제 포위하는지를 주황색은 나토고 네. 빨간색은 서방국가. 서방국가 저건 경계고 나토와의 경계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화를 보세요. 예. 82년, 99년, 2004년, 20년, 오. 2023년 예. 이렇게 계속 오호. 오. 포위망을 이 좁혀오는구나. 북극해 쪽은 완전히 다 그냥 포위되고 있습니다. 아. 이쪽도 굉장히 넓어지고 이게 있죠. 러시아 전지적 시점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라는 게 있어도 중간에 저런 중립지대가 하얀색 중립지대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야 조금 이제 어떻게 좀 잘 사바사바해서 내 편으로도 좀 만들고 예. 내가 서쪽으로 계속 진출할 수 있는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러시아도 노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서쪽에서 밀고 들어온 저쪽에서 거죠. 땅 따먹기 하듯이 들어온다. 네, 네. 그래서 나토는 일단 회원국이 모두가 만장일치를 찬성을 해줘야 가입이 가능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핀란드는 뭐 스웨덴과 동시에 신청은 했지만 작년 4월에 가입에 성공을 했고 예. 스웨덴은 1년 9개월 만에 가입 동의를 받았는데 아. 그 이유는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굉장히 복병이었어요. 어. 근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헝가리의 그 오르반 총리 다 푸틴 절친이에요. 아, 그래서 반대를 해왔군요. 네. 그 뭐 어르고 달래고 뭐 옆구리도 좀 찔러주고 하면서 튀르키예는 어떻게 설득이 됐는데 헝가리가 이 가리가리 헝가리 베리 헝그리 아니고 헝가리가 예. 끝까지 스웨덴의 가입은 반대를 하면서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거예요. 스웨덴 가입이 특히 이슈인가요? 무슨 네. 우크라이나라면 굉장히 예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일단은 요 기사를 한번 보세요. 요게 예. 뉴욕타임즈에서 쓴 기사인데요. 헝가리가 스웨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해온 걸까? 그래. 그럼 왜 그랬대? 왜 그랬는데? 에 대한 뉴욕타임즈만의 분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사의 결론은 결국에는 어떤 정말 정당한 뭔가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어떤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것과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고 NYT는 생각을 한다는 이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기사 사진 요거 뭐냐면 이거 월요일에 나토 가입 스웨덴 나토 가입 찬반 투표를 그 헝가리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진 뒤에 결과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찬성이 96.9% 반대가 3.1%. 요건데 예. 헝가리에 대한 요 기사 내용에 나온 헝가리에 대한 어떤 NYT의 생각 그리고 좀 헝가리에 대해서 알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는 뒷얘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뒷얘기 궁금하다. 네, NYT는 이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이 정부 관계자들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그 반대로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스웨덴 학교에서 예. 사용되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헝가리에 대한 언급이 부정적이야. 난 그래서 반대할 거야. 아, 정말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스웨덴 정치인 놈들이 어. 우리 보고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했어. 기분 나빠. 그래서 기분 나빠. 그게 기분 이유- 나쁠 수는 있어. 이유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이유라는 건데 뭐든지 막 나 마음에 안 들어. NYT는 이거는 조금 억지스럽다. 이 뭔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 네.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헝가리가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없는 말이 아니라 어. 혼자 발끈해서 그러는 거다. 야. 이런 말이 많아요. 그 오르반 총리가 지난 2010년에 집권한 이후에 친정부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기업들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라고 그래서 인수를 해서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내보내도록 그런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거도 원하는 대로 좀 의석수도 차지를 하고 예. 네. 국정 운영도 해오면서 2022년에 이제 마지막 총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총선에서 이제 네 번째 연임을 하게 돼요.
압승으로 그것도. 예. 이제 헝가리는 그래서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삼권 분립도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거를 스웨덴이 지적했다고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스웨덴만 지적한 건 아니고 다 지적했는데 그냥 스웨덴도 지적했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스웨덴 나토 가입 반대가 오르반 총리의 욕망의 중심에 있다. 그건 이런 무슨 얘기가 말인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예. 이 월요일 지금 아까 기사 사진에 보셨던 이 의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의원들이 입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르반 총리의 여당, 음. 그 여당 의원들조차 들어오면서 야당 의원한테 아니 안 의원 그 뭐야 오늘 투표 찬성하라는데 스웨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분위기 뭐야? 어? 반대했잖아. 하지 말랬는데 왜 또 찬성을 하랬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여당을 비판하는 단체들이 솔직히 헝가리가 그렇게 뭐 군사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작은 나라에 인구 1,000만에 뭐 그 유럽 연합 GDP로 따지면 거기 한 1% 정도 차지하는 나라가 예. 그걸 한번 어떻게 좀 본인의 자존감과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보겠다고 그런 욕망으로 현 상황을 이용한 거 아니냐. 주목 좀 받아보겠다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네요. 라는 비난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NIT가 교과서가 이게 자기들을 안 좋게 썼대잖아요. NIT가 네. 추측을 계속하는 것들. 근데 그럴 만한 게 지금 좀 모습들이요 상황이 좀 거시기한 게 스웨덴이 이제 내에서 찬성을 하게 되는 그 직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그 전투기 4대 스웨덴에서 만든 전투기 4대가 헝가리로 이제 인도되는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판매 협정을 맺었어요. 스웨덴 근데 전투기가 이거는 약간 헝가리에게 선물 같은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스웨덴 총리가 헝가리에 가서 우리가 이 헝가리에 연구센터, R&D 센터, 연구센터도 하나 짓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해서 약속을 또 하고 있었어요. 수학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음모로는 그 스웨덴 나토 반대에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 오르반 총리와 푸틴 사이에 어떤 뭔가 비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헝가리가 그 원자력 에너지가 이 나라의 어떤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자력이라는 거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그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헝가리는 특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핵 연료를 러시아에서 원래는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지나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이 제재를 받으면서 요게 못 오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재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헝가리가. 근데 이제 주변 나라들의 이제 좀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항공으로 핵 연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기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헝가리의 행보가 비단 나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럽 연합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540억 달러 지원 패키지가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되게 됐다, 진행이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헝가리의 반대로 계속 안 되고 있었거든요.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도 싫어, 나 못해 이렇게. 근데 이유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를 매우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얘기해드리고 또 하나는 헝가리에 할당된 유럽연합의 기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받고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누가요? 헝가리가. 예.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한 어떤 밀당 같은 그런 스토리가 또 있어요. 앞에 제가 그러니까 EU가 뭘 결정했는데 우리가 자꾸 그냥 딴지 걸고 네. 소위 말해서 난 모르겠어요. 그냥 전 반대했어요. 계속 이러니까 너 도대체 왜 뭐가 불만이니? 그럼 돈 안 준 거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였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그럴 수도. 언론사들 사게 해가지고 뭐 예. 기사 우호적으로 쓰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부정부패 법치주의가 무너진 걸 두고 유럽 연합이 이거 제재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썼어요. 예. 2021년에 유럽의회가 헝가리가 법치주의를 지켜야 유럽연합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조항을 추가를 해요.
근데 유럽 연합이 코로나 대처용으로 만든 그 경제 회생 기금이 있어요. 7,500억 유로 정도가 있는데 네. 이 중에 헝가리에 할당된 금액이 한 300억 유로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안 법치주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안 줬어요. 야, 근데 그거는 약간 억울할 수는 있겠다. 그 법치주의가 뭔데 그러냐? 다 나눠주는 건데. 뭐 그렇게 헝가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어. 네. 그렇지. 다 나눠주는 거. 다 나눠주는데 왜 나만 안 주고? 내 지금 못생겼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막. 그게 제일 열받잖아. 부정부패 법치주의를 어겼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안 주고 있다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가입 협상할 당시에 네. 그 게시를 할 때 헝가리가 반대하지 못하게 300억 유로 중에 한 102억을 주겠다는 발표를 해요. 그것도 뭐? 그러면 헝가리는 3분의 1만 돈을- 주겠다죠. 돈을 준다고? 그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싫은 소리는 또 못하겠죠. 그 앞에서. 그래서 그 102억을 받고 협상 개시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 됐어요. 아. 근데 이때 헝가리가 또 머리 좋게 예. 우크라이나의 그 가입 협상 개시면 오케이 하고 협상은 하겠다. 예산 지원은 반대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한 198억 유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 이따가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챙기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헝가리가 찬성 쪽으로 고집 꺾으면서 남은 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아, 그런 셈이, 과정이 또 그런 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네,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붙이면 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적은 친구지, 친구. 그렇죠. 어. 헝가리에게 예.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존재예요. 적이에요? 헝가리는 우크라이나를 정말 싫어해요. 예. 우크라이나의 적은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그림 보겠습니다. 네. 헝가리가 그 우크라이나를 기준으로요 8시 반쯤 되는 위치에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예. 근데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골이 깊어져 온 영토 분쟁 요소가 여기도 있습니다. 헝가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 어. 헝가리가 1차 세계대전으로 패전했을 때 국토의 3분의 2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인의 200만 명가량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검정색 실선은 현재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하얀색 별 표시해 놓은 게 지금 원래는 헝가리의 땅이었던 곳. 저 분홍색, 네. 분홍색 부분이 원래 네. 헝가리 땅이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다가 뺏긴 거예요? 전쟁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시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땅이 지금 된 거예요? 1945년에 이야.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트랜스카르파티아라는 지방에 모여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에도 그러니까 이 땅에 헝가리인이 200만 명 가량의 해외에도 살고 있고 지방에도 모여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13만 명 가량의 헝가리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트랜스카르파티아라는 지방인데 지금은 오히려 헝가리인들이 소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쵸?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편입이 됐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라져 있냐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트랜스카르파티아에 살고 있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난 거지. 아, 우리는 우크라이나 아니야. 우크라이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 내 비록 이 국경 안에 있다만 어. 그거는 저 우크라이나에서 난 거지. 이렇게 생각을 그 정도예요?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절반 가까이는 헝가리인들은 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그렇게 사이 안 좋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또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헝가리가. 예,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더 적대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뭐든지 일단 반대를 하는군요. 마음에 안 드는군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오래된 그게 아. 있어요. 골이 있습니다. 헝가리는 충분히 반대할만 하겠네. 그런 걸 따지면 이해가 돼요. 듣고 보니 갑자기 이해가 되시죠. 네. 국토를 뺏겼으면 그거는 화나긴 화나지. 그치. 어. 네.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어서 세상에.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굉장히 그냥 간단하긴 하지만 예. 뒤에는 과거 이런 히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도대체 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자꾸 반대하나.
관심정이 있긴 있었네. 네. 듣고 보니까. 어? 충분히 반대할 만할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반대할 것 같은데. 땅을 뺏겨서 억울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고요. 야 알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로 갈게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디언 기사인데요. 제목만 보면 극우 시장이 무슬림의 기도를 금지한 후에 혼란에 빠진 뭐 이탈리아 마을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탈리아의 한 도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예. 이 도시에 이민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슬람 이민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인구 감소로 인한 뭐 인력 부족 문제, 뭐 출생률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해외 사례. 네. 그 다뤄봤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이면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갈등, 이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탈리아에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더 있습니까 요즘? 이 기사에 지금 나오는 도시라는 곳이 어디냐면, 자,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탈리아 있습니다, 지도. 여기에 몬팔코네라는 요 부분, 여기. 빨간색? 네, 예. 북동쪽에 아드리아에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예요.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 대략. 네. 여기에 엄청 큰 조선소가 하나 있어요. 어이구야. 핀칸티에리라는 조선사인데, 예. 유럽 최대 조선사예요. 근데 뭐 여기 보시겠지만 뭐 크루즈, 뭐 페리, 요트 이런 거 많이 만들고요. 네. 이 조선사가 이 몬팔코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우리나라 뭐 거제 뭐 이런 데인가 그렇지, 보네.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들이 1,700명 정도 되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6,800명이에요. 와, 완전 외국 도시네, 외국 도시. 근데 이 조선소가 특히 지난 20년 동안 노동력을 그냥 아웃소싱하는 정책으로 이제 해온 회사예요. 근데 주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숙련된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거든요. 네. 여기 지도 살짝 보시면 여기 밑에가 아프리카예요 지금. 네. 거기서 건너오고. 그쵸. 네. 근데 북아프리카에서도 배 오고 타고 이탈리아 많이 금방 와요. 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금 방글라데시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몬팔코네 도시 인구 구성도 최근에 지금 3만 명을 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3만 명을 넘었는데 이 그림 좀 보세요. 전체의 3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와. 20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셋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와, 요즘 같은 시대에 국제화된 지방 도시에서 도시네. 인구가 늘었어? 세상에 부럽다 할 법도 한데 이탈리아인들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워 넣다가 조금 더 넘어선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외국인이 소유한 상점, 식당들 즐비하고요. 방글라데시인들이 많으니까 방글라데시인들의 주요 교통수단 자전거잖아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덕분에 이 지역에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도 네. 임대 그렇지. 시장 활발하게 그렇지. 돌아가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식당 잘 계기도 되고. 됐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1.22 정도 되는데 2.2면 완전 양반인데. 0.6. 근데 이 동네는 네. 몬팔코네는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신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야. 이 정도면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려오는 게 좀 찝찝하고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대놓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몬팔코네 이 시장이 대놓고 이 사람들을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시장 사진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이야기가 지금 주요 언론에 게재되면서 이 사람입니까? 네, 논란과 토론의 여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몬팔코네 시장 안나 마리아 시신트라는 사람인데 그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밀어주면서 2022년에 재선된, 근데 유럽에서도 반이민 그리고 far right이라고 이렇게 극우로 표현되는 그런 인물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이탈리아의 트럼프 같은 여성이고. 여기가 몬팔코네 메인 광장이에요. 제일 처음 한 게 메인 광장에 있던 벤치를 없앴어요. 벤치? 네, 벤치. 아니 의자. 의자 왜? 벤치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민자라서. 아니 벤치는 다른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많이 이용하더라. 두 번째는 학교에서 외국인 아이들의 수를 제한을 했어요. 숫자를 아예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아, 그건 좀 너무했다. 학교는 그래도 받아줘야지. 그리고 방글라데시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예. 방글라데시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크리켓이거든요. 예? 크리켓. 엄청 유명하죠. 크리켓을 스포츠 축제에서 제외시켰어요. 아, 크리켓은 하지 마. 예? 그리고 공공주택 임대 혜택 과정에서도 차별을 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야. 또 하나, 저 요거 화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점점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 이슬람교도들에게 해변에서 이 부르킨이라고 하죠. 네. 이슬람교 여자들이 옷을 완전히 다 입고 예. 물놀이를 하는 거, 그거 금지했어요. 왜요? 저거는 무슨 논리입니까? 이 논리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로마형 복구해. 수영복 입어. 와, 진짜요? 야, 저건 진짜 너무했다. 우리 저거. 이탈리아에서는요 이러면서 예. 현지에 적용되는 규칙과 관습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우리 땅에서 이슬람화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수영복 이탈리아 사람 입어라. 중에서도 난 추우니까 옷 입고 수영할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 말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결정적이죠. 예. 화면 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몬팔코네 지역에 이제 무슬림들이 방글라데시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거든요. 국교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거기를 폐쇄했어요. 와. 좀 세죠. 예? 좀 넘어갔죠. 이 외국인의 다수가 방글라데시인이고 대부분이 이슬람교라는 건데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모스크가 아닌 어. 어떤 이슬람 뭐 기도 센터 예. 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명분은 근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시장이 여기는 원래 상업 공간이지 종교 시설로 계획된 곳이 아니다. 허가받은 데가 아니다. 도시 계획상 거기는 예배 장소가 있을 수 없다.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말랬습니까? 규칙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탈리아와 또 협정을 맺지 않는 뭐 문화 종교 단체들은 건물 부동산을 함부로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예. 모스크 밖에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는 법안도 초안을 마련했어요. 야, 장난 아니겠네요. 장난 아니죠. 이거는 큰 걸 건드린 것 같은데. 큰 거 건드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리 조금 조용조용히 이 몬팔코네에서 살던 사람들도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크리스마스 즈음 해서 요 기사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공간 폐지하지 마라. 폐쇄하지 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몬팔코네에서 시위를 했어요. 예. 길게는 이제 20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 도시, 그러니까 이슬람 뭐 무슬림들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범죄, 예. 테러 이런 것에 대한 편견도 또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말 규칙 안에서 조용조용히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범죄율도 다른 곳보다 굉장히 낮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고 억압을 하느냐. 응? 우리는 법을 존중해 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종교와 문화를 억압하지 말아라 하면서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저 정도면 방글라데시랑 외교 분쟁으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이탈리아 인구가 5,9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전체 중에 무슬림 인구가 꼭 외국인 뭐 포함해서? 이탈리아인 다 포함해서 인구의 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29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외국인도 이탈리아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부모가 외국인이나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건널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럽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네갈, 뭐 튀니지, 모로코 이런 데서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와서 뭐 가구 제조업 아니면은 뭐 가죽
뭐 아니면 조선소 아까처럼 그런 거에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나라들 있죠. 이곳들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민자들은 이슬람인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어떤 테러 행위, 범죄, 뭐 어떤 성범죄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이슬람교들이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만 반사회적인 그런 세뇌를 받게 되면 네. 좀 더 강성이 되고 막 극단적으로 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많으니까 반이민, 반이슬람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그런 우려랑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으나 네.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사회적 긴장 상태로 계속 이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이민을 와서 그냥 어떻게 눌러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중요한 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온 숙련된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측면과 어떤 반이민 같은 정치적인 측면 이런 거를 고민했을 때 그 사이에서의 딜레마 이런 부분들이 머지않아서는 남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이탈리아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저 지역에서 이민자를 많이 받은 건 사람이 부족해서였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민자를 받아서 산업이 부흥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반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방식도 좀 문제고 다른 대안이 있냐 그럼. 저 사람들 그럼 다 내쫓아.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당장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인터뷰한 글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탈리아 얘기 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얘기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